아, 진짜! 냄새 나는 촌년이 어디? 예고도 없이 찾아와요? 친구들 와 있는데 쪽팔리게! 당장 꺼지라고요! 그 말과 함께 날아온 손바닥이 제 왼쪽 뺨에 장렬했습니다. 뼈가 울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어요. 순간 눈앞이 하얘졌고 귓속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죠. 68해를 살면서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 없는 제가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제 생일날에요.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그 집 현관 앞에서요. 저는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잡채를 들고 아들 집을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생일날 가족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문을 연 며느리의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제 손에서 빼앗은 반찬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저를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쳐냈죠. 그리고 터져나온 건 그 욕설과 함께 날아온 딱이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며느리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야, 너 시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몰라! 어차피 저 노인네 집 곧 내 거 될 건데 뭐 적당히 비위 맞춰주려 했는데 눈치가 없잖아. 그 순간 바닥에 쏟아진 잡채처럼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며느리 오미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고 아들 강진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들 앞에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어머님! 진짜 노망 나셨어요? 어떻게 상에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요! 저희 보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미주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상해. 내 집 내가 파는데 남의 식구랑 무슨 상의를 해? 남이라니요! 우리가 가족이지 남이에요! 그리고 이 집 우리 주시기로 했잖아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가족이라 저도 그렇게 믿었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가족, 그래. 가족이지. 그런데 미주야. 내 뺨 때릴 때 넌 이미 며느리가 아니라 남보다 못한 짐승이었다. 제가 손짓하자 옆에 서 있던 이삿짐 센터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소장, 이 사람들 짐 화단에 던져버리세요. 진수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이 손으로 생선을 다듬고 불판을 닦고 아들의 등록금 봉투를 꼬깃꼬깃 세며 키워온 세월이 있었죠.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불타올랐습니다. 비켜라. 내 인생에서 너희들은 이제 해고다. 오늘 이 이야기는 평범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가 배신당한 한 어머니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최말순입니다. 제 손을 한번 보셔요.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굳어버린 이 손. 젊은 시절부터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싱싱한 생선을 골라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발라내는 일로 하루가 시작됐죠. 해가 저물면 근처 식당으로 달려가 기름때가 눌어붙은 불판을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돌아보면 참 긴 시간인데 당시에는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허리가 점점 굽어가는 것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도 느끼지 못했죠.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제 남편은 30살이라는 점디절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어요. 한밤중에 술 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들어왔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죠.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바라보던 제 등에는 겨우 5살 된 아들 진수가 엎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왜 저 사진 속에만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꾸만 아빠를 찾았고 저는 그때마다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기죽지 않게 키우겠다고요.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고 떳떳한 어른으로 만들겠다고요. 그 일념 하나가 저를 40년 동안 버티게 했습니다. 새벽마다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시장으로 향했고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식당 청소를 마치고 돌아왔죠. 진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가 아이가 숟가락을 들면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먹다 남긴 국물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입에 털어 넣었죠.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밥 먹는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양말에 구멍이 나면 실과 바늘을 꺼내 꿰맸습니다. 새 양말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 돈을 아들의 학원비로 써야 했거든요. 진수는 머리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면 분명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쓰는 돈은 한없이 줄여갔어요. 옷은 10년 전에 산 것을 아직도 입고 화장품이라곤 동네 마트에서 산 1,000원짜리 크림이 전부였죠.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얼굴이 보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늙어가는 만큼 아들은 훌쩍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돈은 전부 아들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중학교 등록금, 고등학교 등록금, 대학 등록금, 거기에 학원비, 교재비, 생활비까지 한 푼 한 푼이 제 피와 땀이었죠. 밤새 생선 비늘을 벗기다 손이 찢어져 피가 나도 불판을 닦다 화상을 입어 물집이 잡혀도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생이 끝나면 아들이 성공하고 그러면 제 노후는 편안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고생하면 자식이 나중에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면 나도 행복해질 거라고요. 그 믿음 하나로 40년을 버텼습니다. 진수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입사했죠. 첫 월급을 타던 날 아들이 제 앞에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빳빳한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첫 월급이에요. 이거 받으세요. 그 순간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40년간의 고생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됐다. 이제 다 됐다. 이제 내 아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수가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오미주라는 이름의 아가씨였어요. 첫인상은 꽤 괜찮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밝고 예뻤거든요. 말투도 싹싹했고 저를 볼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청아하던지 저는 단번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 진수가 좋은 색시를 만났구나. 이제 손주도 보겠구나. 그런 행복한 상상을 했죠. 하지만 사람의 속마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는 법이더군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준의 부모가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서울에 아파트가 없으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진수가 어느 날 풀이 죽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엄마 미준에서 서울 아파트 아니면 결혼 안 시키겠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울 아파트라니요. 그게 얼마짜린데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될까 말까 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을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결혼해서 막히면 제가 그동안 고생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천 번은 계산을 했죠. 살고 있는 빌라를 팔면 얼마, 적금을 깨면 얼마, 그래도 모자라면 대출을 받아야 하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살던 빌라를 처분했습니다. 10년 넘게 정들었던 집이었어요. 이웃들과 정도 많이 들었고 매일 아침 해가 들어오던 작은 창문도 좋았죠. 하지만 미련 없이 팔았습니다. 거기에 평생 부어온 적금까지 전부 해약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걸 보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아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할 수 없이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받았죠. 60이 넘은 나이에 빚을 진다는 게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서울 마포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위치도 괜찮고 교통도 편리한 곳이었어요. 진수와 미주가 신혼생활을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죠. 계약을 마치고 등기를 치는 날 저는 뿌듯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해냈다. 내 아들에게 떳떳한 집을 마련해줬다. 그런 자부심이 온몸을 감쌌어요. 등기부등본에 찍힌 소유자 이름은 최말순이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죠. 진수가 세금 문제 때문에 일단 제 명의로 해두자고 했거든요.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넘겨주면 된다고,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말이니까 당연히 믿었죠.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전문적인 건 진수가 알아서 처리하겠거니 싶었습니다. 미주는 처음에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왜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느냐는 표정이 역력했죠. 하지만 금세 표정을 풀더군요. 진수에게 속삭이는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오빠 거잖아. 그 순간 저는 멈칫했어야 합니다. 저 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눈치챘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려니 그렇게 좋게만 해석했죠.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겁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믿고 싶었고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생각할 거라고 착각했죠. 그 착각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당시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미준의 부모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하객들도 북적였죠. 저는 한복을 차려입고 양가 어른 자리에 앉아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턱시도를 입고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저 아이를 등에 업고 장례식장에서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을 하다니. 40년간의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두 사람에게 서약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느냐는 질문에 진수와 미주가 동시에 예하고 대답했죠. 그 순간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저도 손바닥이 아프도록 쳤습니다.
이제 우리 진수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구나. 이제 저도 며느리가 생기고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되겠구나. 그런 꿈 같은 상상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의 화려함이 거치고 일상이 시작되자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명절에 아들 부부가 내려왔고 미주도 어느 정도는 시어머니 노릇을 해줬죠. 밥상을 차리는 건 제가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거들긴 했거든요. 설거지를 하면 그릇을 닦아주기도 하고 청소를 하면 빗자루질 정도는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변화가 느껴진 건 결혼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명절에 아들 부부가 내려왔는데 미주의 태도가 사뭇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부엌에 얼굴을 비추기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렸거든요. 제가 전을 부치고 있으면 콧배기도 안 보이고 상을 차리면 그제야 슬슬 다가와 숟가락을 드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피곤한가 보다, 회사 생활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면 시어머니가 좀 더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자 미주는 아예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명절이면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느라 바빴죠. 제가 아무리 음식을 만들어도 젓가락 한 번 대지 않고 입맛이 없어요 하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정성껏 담근 김치를 건네면 냉장고 냄새 배요 하며 현관에 그대로 두고 갔어요. 그 김치를 담그느라 제가 며칠을 고생했는데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버려진 거죠.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주가 전화를 해왔어요. 목소리가 급해 보였죠. 어머님,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 급해서요. 잠깐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급하다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어요. 저는 흔쾌히 보내줬습니다. 결혼식 끝나면 갚겠다는 말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미주의 사회관계망 계정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고급 브랜드 가방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미주의 사진이었거든요.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나를 위한 선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야. 해시태그에는 과시라는 뜻의 영어 단어까지 달려 있었죠.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축의금이 급하다더니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산 거였어요. 제가 시장에서 생선을 다듬고 식당에서 불판을 닦으며 번 돈을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싸울까봐, 아들이 난처해 할까봐 모른 척 넘어갔죠.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침묵은 양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권리로 인식됐죠.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괜찮은 거라고, 앞으로도 이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명절 때 용돈을 건네면 받으면서도 요즘 물가가 비싸서요 하며 더 달라는 눈치를 줬고,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은 칼로리가 높아서 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아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진수는 엄마 미주가 원래 좀 그래. 이해해줘 하며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제 가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참았어요. 부모란 그런 거라고, 자식한테 서운해도 티내면 안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미주의 태도는 더 이상 무관심 수준이 아니었어요. 노골적인 무시로 바뀌었죠. 제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한두 마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아들 집에 가겠다고 하면 바빠서요 하며 핑계를 댔고 명절에는 아예 시댁에 내려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진수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데려오긴 했지만 와서도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다녔죠. 저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자책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며느리 비위를 맞추려고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인사말은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68번째 생일. 특별할 것 없는 날이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이 있었죠. 아침부터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정오가 지나도 해가 기울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조차 없었어요. 설마 잊은 건가? 아니, 설마 그러다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전화기를 확인했죠. 결국 저녁이 되도록 연락이 없자 제가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직접 가면 되겠지. 생일인데 얼굴 보러 왔다고 하면 반겨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부엌에 섰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미역국은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였고 잡채는 진수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레시피였죠. 정성껏 통에 담아 봉지에 넣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놀라겠지, 미주도 반색할까, 그런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현관 앞에 서는 순간 안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이 여럿 있는 것 같았어요. 왁자지껄 떠드는 목소리, 음악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까지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잠깐 멈추더니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문이 열렸고 미주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이었죠. 저를 보는 순간 미주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본 것처럼요. 아니, 연락도 없이 왜 와요? 미쳤어, 진짜. 그 말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소리인가요? 더듬더듬 대답했죠. 오늘 내 생일이라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미주의 얼굴이 더 험악해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을 보더니 인상을 잔뜩 찌푸렸어요. 아, 냄새. 이 쉰내 나는 걸 왜 가져와요? 내 친구들 비위 상하게. 미주는 제 손에서 반찬통을 빼앗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미역국이 쏟아지고 잡채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이 현관 바닥에 나뒹구는 광경을 저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요. 미주가 저를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저는 휘청거렸어요. 문틀을 잡고 겨우 버텼죠. 그 순간 미주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제 왼쪽 뺨에 정확히 명중했어요. 너무 세게 맞아서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귓속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고 뺨이 화끈거리며 타오르는 것 같았죠. 냄새나는 촌년이 어디 호텔 로비도 아니고 남의 집에 불쑥불쑥. 경비 부르기 전에 가요. 그 말과 함께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겨졌어요. 바닥에 흩어진 미역국과 잡채를 바라보면서요. 문 너머로 미주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시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냐? 그 말에 미주가 웃으며 대답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아, 몰라. 어차피 저 노인네 집 곧 내 거 될 건데 뭐.
적당히 비위 맞춰주려 했는데 눈치가 없잖아. 그 순간 바닥에 쏟아진 잡채처럼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차갑게 식어버렸죠. 40년을 바쳐 키운 아들, 평생 모은 돈을 털어 마련해준 집, 그 모든 희생이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한 거였나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조차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대신 심장 어딘가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심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흘러가는 밤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모든 걸 바쳐 키웠을 뿐이죠. 그런데 돌아온 건 무시와 폭력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때 묻은 서류철 사이에서 찾고 있던 것이 나왔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이름 최말순.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걸 들여다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요. 이제 제 인생을 되찾을 때가 됐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다시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여다보다가 또다시 천장을 올려다봤죠. 뺨에서는 여전히 열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68해를 살면서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 없는 제가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제 생일날에요.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그 집 현관 앞에서요. 새벽녘이 되자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나니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거든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 펜을 들었죠. 그리고 지난 3년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명절마다 손 하나 까딱 않던 며느리, 냉장고 냄새 난다며 버려진 김치, 축의금이라며 빌려간 돈으로 산 명품 가방, 시어머니 앞에서 드러눕던 뻔뻔함. 적다 보니 1장, 2장, 3장이 금세 채워졌습니다. 글씨를 쓰던 손이 멈췄습니다. 문득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제 아들은 어디 있었나요? 미주가 저를 무시할 때,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내팽개칠 때, 돈을 빌려놓고 명품을 사들릴 때 진수는 뭘 하고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편만 들면서 저더러 이해해달라고만 했어요. 그게 더 뼈아팠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함보다 아들의 침묵이요. 제가 40년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러고 보니 진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프면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마를 짚어보던 아이, 시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달려와 안기던 아이, 엄마 힘들지 않냐고 물으며 어깨를 주물러주던 아이.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니 어머니는 뒷전이 된 건가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만 착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진수는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잊어버린 거겠죠.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것처럼요.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넣었죠. 집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거울을 봤습니다.
뺨의 붉은 기운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결심하게 된 이유니까요. 숨길 게 아니라 기억해야 할 상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이 단지를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따라 여기저기 집을 구경하던 날 마침내 이 아파트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 진수와 미주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상상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단지 정문 옆에 부동산 중개소가 있었습니다. 간판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예전에 이 집을 살 때 거래했던 곳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빠르고 확실한 처리였으니까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개소 사장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부드럽고 말투가 친절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단지 아파트 하나를 팔려고 합니다. 금매로요. 사장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동네 아파트가 금매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나 봐요. 서류를 펼치며 물었죠. 어느 동 몇 호인지 알 수 있을까요? 평수는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 동이시군요. 25평, 괜찮은 층이네요. 지금 시세가 8억 정도 하는데 금매로 내시면 7억 5천이면 금방 나갈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억 5천?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7억에 내세요. 사장님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천만 원이나 더 깎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평범한 매도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제안이었죠. 사모님,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니요. 7억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귀를 기울였죠. 계약 후 일주일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날 바로 집을 비워주는 조건이에요. 못 지키면 강제로 내보내도 된다는 특약도 넣어주세요. 사장님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이런 조건을 거는 매도인은 흔치 않았을 테니까요. 보통은 세입자에게 시간을 주고 이사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주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시간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대비할 틈을 주고 싶지 않았죠. 사모님, 혹시 그 집에 세입자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입자는 없어요. 그냥 제 조건이 이렇다는 겁니다. 가능하신가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격적인 가격에 깔끔한 조건. 매수자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였으니까요. 게다가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어서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런 급매물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했죠. 알겠습니다. 이 조건이면 금방 계약자가 나타날 거예요. 제가 바로 연락 돌려볼게요. 저는 연락처를 남기고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가슴속에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어젯밤 저를 그렇게 내쫓고 나서 조금이라도 찜찜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미주는 친구들과 밤새 떠들다가 늦잠을 자고 있겠죠. 진수는 아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테고요. 그들에게 저는 이미 잊힌 존재였을 겁니다. 가끔 귀찮게 찾아와서 시끄럽게 구는 늙은이 정도로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곧 상황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제 갈 길을 갈 거였어요.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며느리 비위 맞추려고 굽실거리지 않을 거예요. 이 집은 제 피와 땀으로 산 제 재산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그건 제 자유죠. 그날 저녁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연락이었어요. 사모님, 벌써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현금 보유자인데 조건 다 괜찮다고 합니다. 내일 계약 가능하시겠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는 거구나. 정말로 집을 파는 거구나. 4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아들을 위해 마련해준 그 집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는 기분이랄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이미 매수자 측 사람이 와 있었어요. 윤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눈빛이 예리했죠. 어딘가 큰 곳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인상이었어요. 계약서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윤 실장은 꼼꼼하게 서류를 살펴봤어요. 특히 제가 요청한 조건들, 일주일 내 잔금과 즉시 명도 조항을 여러 번 확인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건 모두 이해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빨간 인주가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집을 살 때도 이렇게 도장을 찍었었죠. 그때는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일이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계약금을 받고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잔금일까지 일주일.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봉사활동을 다니던 희망 시니어 재단이었죠. 그곳의 법무팀장님께 상담을 요청해둔 상태였거든요. 재단 사무실에 들어서자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한 일, 집을 판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담당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여사님, 참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잘 결심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재단에서는 특별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집을 판 돈을 재단에 기부하면 그 대가로 재단이 운영하는 최고급 실버타운에 평생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법률 보호까지 약속했죠.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재단 법무팀이 전면 대응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7억이라는 돈을 전부 기부한다고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어차피 아들과 며느리가 노릴 게 뻔했거든요. 저한테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돈만 노리는 사람들한테 한 푼도 주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좋은 일에 쓰고 저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는 게 나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재단 측과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잔금을 받는 즉시 기부 절차가 진행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죠. 이제 남은 건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금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공항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저희가 회사 일로 급하게 일본 출장 가요. 다녀와서 뵐게요. 생일 축하라니요. 제 생일은 며칠 전이었는데요. 뒤늦은 축하 문자치고는 너무 성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출장이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미주의 사회관계망 계정을 열어봤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일본의 한 유명 테마파크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잔뜩 올라와 있었거든요. 배경에는 화려한 놀이기구가 보였고 미주는 양손에 기념품 봉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스트레스 해소 여행. 역시 오사카는 최고야. 해시태그에는 럭셔리 여행이라는 영어 표현이 달려 있었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놀러 간 거였어요. 그것도 제 생일날 저를 쫓아내고 바로 다음 날이요. 제가 현관에서 맞고 쫓겨나는 동안 그들은 여행짐을 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일본에 있는 동안 모든 일이 진행될 테니까요. 돌아와서 자기 집이 남의 집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상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미주는 일본에서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으로 떠들고 있었겠죠. 제가 그 내용을 알 리는 없었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욕을 실컷 하고 있었을 겁니다. 갔다 와서 진명의 이전 이야기나 다시 꺼내야지. 그런 계산을 하면서요. 그들이 초밥을 먹으며 희죽거리는 동안 서울에서는 이삿짐 센터 기사가 아파트를 다녀갔습니다. 물론 제가 부른 사람들이었죠. 장금일이 밝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들 부부가 일본에서 돌아오는 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윤 실장이 이미 와 있었고 서류 검토가 빠르게 진행됐죠. 모든 절차가 완료되자 잔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7억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찍히는 걸 보면서 저는 담담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뿐이었죠. 잔금을 받자마자 저는 재단에 연락했습니다. 약속대로 기부 절차가 진행됐어요.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아들도 며느리도 그 누구도 제게서 빼앗아갈 게 없었거든요. 가장 큰 자산을 스스로 내려놓으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 다음은 명도 절차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아파트로 향했어요. 저도 함께 갔죠. 아직 아들 부부는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처음 집을 살 때 설정한 번호 그대로였거든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미주의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비싼 화장품, 명품 가방들, 옷가지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다 제 돈으로 산 것들이겠죠. 아니, 제가 준 돈으로 산 것들이요. 축의금이랍시고 빌려간 돈, 명절마다 건넨 용돈, 생활비 보탠다고 보내준 돈. 그 돈들이 전부 저런 물건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옮기고 짐을 박스에 담고 하나둘 복도로 내보냈죠.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4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일했던 손으로 이제 아들의 짐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인생이 참 묘하더군요. 어디서 어떻게 꼬인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걸까요? 집안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윤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최 여사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집은 공식적으로 저희 쪽 소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난 거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면 빈 집과 복도에 쌓인 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던 집이 더 이상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겠죠.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복도로 나타난 그들은 복도에 쌓인 짐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미주가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왜 우리 짐이 여기 있어? 진수가 급하게 도어락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경고음만 울려 퍼졌죠. 배터리가 나갔나? 진수가 당황해하는 사이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나오더니 짐을 들고 복도로 향했어요. 그 뒤로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가구도 살림도 아무것도 없었죠. 당신들 뭐야? 여기 우리 집이야. 경찰 불러. 미주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방에서 제가 걸어 나왔어요. 옆에는 윤 실장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죠. 미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은 내가 불러야겠구나.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잡상인들 때문에.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40년간 자식을 위해 허리를 굽혔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한 인간의 목소리였죠. 미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을 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 눈만 휘둥그레 커져 있었죠. 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 옆에 멍하니 서서 저와 윤 실장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처럼요. 진수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팔다니요.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어릴 때는 이 손이 얼마나 작고 여렸는지 모릅니다.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잠들던 아이. 무서운 꿈을 꾸면 울면서 제 품에 파고들던 아이. 그 아이의 손이 이렇게 커졌네요. 하지만 정작 커져야 할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그건 오히려 쪼그라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 집 내가 파는데 뭐가 문제니? 너희가 늘 그랬잖아. 이 집 어차피 나중에 너희 거 될 거라고. 틀렸어. 이 집은 내 피이고 내 살이고 내 뼈야. 너희처럼 빨아먹기만 하는 것들한테 줄 몫은 없다. 제 말이 끝나자 미주가 벽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하얗던 얼굴이 이번에는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무효야. 이거 다 무효라고요. 미주가 소리를 지르자 윤 실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를 펼쳐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죠. 법적으로 하시겠다고요? 좋습니다. 여기 매매 계약서 있습니다. 양측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체결됐고요. 명도 확약서도 있습니다. 잔금일에 즉시 비워주겠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오늘 오전에 이미 완료됐습니다. 윤 실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미주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걸 실감하는 표정이었죠. 현재 시점에서 이 집의 법적 소유자는 저희 측입니다. 두 분은 지금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계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 점거 상태라는 거죠. 미주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으며 겨우 버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가 늦었네요. 윤 실장이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망 시니어 재단 법무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희망 시니어 재단 소속입니다. 최말순 여사님께서 이 집을 매각한 금액 전액을 저희 재단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재단이 운영하는 실버타운 평생 입주권과 법률 보호를 약속드렸고요. 앞으로 두 분이 최 여사님께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면 상대는 개인이 아니라 저희 재단 법무팀이 됩니다. 그 순간 미주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기부요? 7억을요? 미쳤어. 진짜 미쳤어. 완전히 노망난 거야.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미쳤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고스란히 기부해버리다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정상적으로 살아봤자 무슨 소용인지 알아버렸거든요. 그래, 나 미쳤다. 너한테 뺨 맞고도 참으면 그게 진짜 미친 거지. 냄새나는 촌년이라는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신 나간 거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려고 이러는 거야. 제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남은 짐을 복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주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이 바닥에 툭툭 떨어졌어요. 화장품 통이 대굴대굴 굴러갔고 옷가지들이 흩어졌죠. 미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바지춤을 잡으며 고개를 조아렸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크게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갈 데 없어요. 엄마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다고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아이.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죠. 새벽마다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시장으로 달려갔고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식당 청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아이 하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진수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뺨을 때릴 때 넌 어디 있었니? 내가 현관에서 쫓겨날 때 넌 뭐라고 있었니? 넌 입 한 번 열지 않았어. 내가 침묵한 대가가 이거야. 진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아는 표정이었죠. 짐 챙겨서 나가라. 냄새나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미주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진수가 오열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경비원들이 올라와 소란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미주가 끌려가며 악을 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저런 풍경을 볼 여유조차 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눈에 들어오더군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혔어요.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라올 때는 무거웠지만 내려가는 지금은 한없이 가벼웠거든요.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짐, 며느리라는 짐, 기대라는 짐, 희생이라는 짐.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된 거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재단에서 마련해준 실버타운으로요.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며느리 비위 맞추지 않고 오로지 저만을 위한 삶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효도라는 게 뭘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면 자식은 당연히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효도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야 진짜 효도죠. 그런데 진수와 미주에게서는 그런 마음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론을 냈으니까요. 효도를 기대하며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늦었지만 깨달은 거죠. 자식 농사가 잘못됐다고 울 필요 없다는 걸요. 내 인생의 수확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가는 버스가 곧 올 거였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별을 볼 시간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밤 별을 보며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번화한 시내를 지나 점점 한적한 교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평화로워졌어요. 이제 이런 곳에서 살게 되는구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어요.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재단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제가 머물 방으로 안내해 주었죠. 넓은 창문으로 산이 보이는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공기가 맑았어요. 여기서 살면 건강해질 것 같았습니다. 짐을 풀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멀리 산봉우리가 보였어요. 석양이 산 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새로운 시작이구나. 68살에 시작하는 두 번째 인생이구나.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한밤중에 깨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달려가던 그 시절이 아니었어요. 원할 때 일어나고 원할 때 먹고 원할 때 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실버타운의 아침은 새소리로 시작됩니다. 창문을 열면 산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안개가 피어오르는 날도 있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날도 있죠. 어떤 날씨든 저는 테라스에 나가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달려가던 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이곳에서 만난 분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저처럼 자식 문제로 상처받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외로움을 달래러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요리를 나눠 먹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었죠. 제 얼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찌든 피로가 묻어나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화사해졌어요. 주름은 그대로지만 표정이 달라졌다고들 하더군요. 웃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오후 테라스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때 재단 직원이 다가왔어요. 최 여사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를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직원을 따라 입구 쪽으로 가보니 정문 밖에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진수였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말끔하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치고 초라한 남자만 서 있었습니다. 진수는 저를 발견하자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정문을 넘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마치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것처럼요.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요. 안으로 모실까요? 저는 잠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저는 마음이 흔들렸었죠.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아무리 단단히 마음먹어도 얼굴 보면 무너지기 쉽거든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직원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저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울 때까지 저한테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직원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진수를 바라봤어요. 아들은 정문 밖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는 테라스로 향했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테라스에 돌아오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말순 씨, 누구 왔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1년 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죠. 그때의 저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었으니까요. 자식 농사 망쳤다고 울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수학은 지금부터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효도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자식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부모가 목매달아 구걸할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한테 버림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요. 68배 시작한 두 번째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 시간을 저는 저만을 위해 쓸 겁니다. 보고 싶은 것 보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요. 멀리서 새가 울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